태평양의 바람은 늘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흐릅니다. 오늘은 대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만을 향해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길처럼 집요하게 손을 뻗는 한 사람, 바로 시진핑이 있습니다. 시진핑은 왜 이렇게까지 대만을 원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중국의 미래, 미국의 패권, 그리고 시진핑 자신의 정치 생존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모두 무엇을 잃은 지도자인가라는 상징을 자기 시대에 남기고 싶어 합니다.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고 덩샤오핑은 경제개혁을,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중국을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중국은 이미 경제 고도 성장기를 지나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품은 흔들렸고 청년 실업률은 치솟아갔으며 플랫폼 기업 규제로 성장 동력도 약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겁니다. 역사는 나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경제 성장이라는 칭호는 이미 선배들이 가져갔고 부패 척결을 내세웠지만 내부 반발이 컸습니다. 군사 업적도 아직 미완성이었고요. 야심차게 시작한 1대1로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세계 경제 불황에 발맞춰 중국은 더 이상 이전처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진핑이 잡은 단 하나의 서사가 바로 하나의 중국, 대만 통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수건이었고 그 수건을 이루는 순간 시진핑 자신은 마오쩌둥과 같은 영구 지도자급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원래 주석 임기가 2번까지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직접 법을 고쳐 3연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3연임이 2027년에 끝난다는 점이었습니다. 4연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 국민들과 공산당 간부들에게 확실한 명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서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이 건국을 했고 덩샤오핑이 부유하게 만들었으며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세계로 키워냈고 시진핑이 통일을 완성했다. 이 흐름이 완성되는 순간 시진핑의 정치적 정당성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2027년은 단순한 임기 종료 시점이 아니라 시진핑 인생 전체의 정치적 분수령이었습니다. 지도 위에 동아시아를 놓고 바라보면 중국은 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에 의해 거대한 해상 봉쇄망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군사 전문가들은 제1도련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도련선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지가 바로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을 장악하는 순간 중국은 4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고 미국과 일본의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남중국해를 완전히 연결하는 해상 루트가 됩니다. 또한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됩니다. 대만은 중국의 미래 군사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대만을 얻는 순간 중국은 바다로 나가는 본격적인 길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 대만에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TSMC가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인텔, AMD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TSMC에서 생산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최첨단 반도체 생산이 거의 불가능해 7나노 이상의 공정은 손도 대지 못했죠. 하지만 대만을 점령 후 TSMC를 차지한다면 기술, 인력, 장비, 생산 라인까지 모두 중국 것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AI 칩부터 군사작전용 칩, 스마트폰 칩 등 모두 자체 생산이 가능해질 수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 위기가 시진핑을 더욱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헝다 사태, 부동산 경제, 내수 경제 침체, 청년 실업률, 인구 감소, 미국과의 무역 마찰, 공산당 내부 파벌 갈등 등 하나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 업적, 국가적 업적으로 모든 시설을 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업적이 바로 대만 통일이었죠. 만약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결국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이 대만 침공을 했을 때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대만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대만이 공격받는 순간 대만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이 중국의 주요 시설을 타격해 중국도 막심한 피해를 볼 것이다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만약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패한다면 중국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시진핑은 우선 군 내부의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국가의 이념인 공산당 자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로부터 경제 제재 등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치에서는 지도자의 권위가 한번 흔들리게 되면 그 순간 이미 끝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진핑뿐 아니라 시진핑의 주변 정치 세력까지 몰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2027년을 가장 위험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군의 현대화 목표가 2027년이었고 시진핑의 3연임 종료 시점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시진핑에게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역사적 의미가 모두 함께 얽힌 존재입니다. 대만은 곧 시진핑의 명분, 업적, 정통성, 권력 유지, 그리고 중국의 미래, 패권 전략이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대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고 대만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장면의 주인공이 바로 미국의 입장이자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세상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말, 행동, 표정 하나까지 다 계산하며 움직입니다. 트럼프가 남긴 말 역시 이 거대한 퍼즐의 중요한 조각입니다. 지금부터는 트럼프가 남긴 말들이 이 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중국이 왜 평화를 말하면서도 무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우선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그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일은 당연히 대만 침공입니다. 이 말은 얼핏 보면 중국을 평화적인 나라처럼 포장하는 말입니다. 마치 시진핑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발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언어는 겉으로 들리는 그대로 해석하면 항상 안 됩니다. 트럼프는 협상가입니다. 그가 쓰는 문장은 표면과 속뜻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깊게 보면 그 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은 침공하면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즉, 트럼프는 중국을 평화적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사실 중국이 움직임을 제한하려는 경고였습니다. 너희가 침공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무섭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외교에서는 심리적 울타리라고 부릅니다. 트럼프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 주석과의 관계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낼 것입니다. 이 말만 보면 시진핑과 손잡고 춤이라도 출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외교 언어의 겉면만 본 것입니다. 트럼프는 상대를 칭찬하면서 동시에 상대를 묶어두는 방법을 잘합니다. 상대를 칭찬하면 상대는 갑자기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관계라고 말한 후에 갑자기 침공을 한다? 그러면 책임이 전부 중국에게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즉, 트럼프의 칭찬은 중국의 행동을 제한하는 억제 장치로도 기능합니다. 중국은 최근 공식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좋아할 만한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문장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선택권을 유지할 것입니다. 중국은 평화를 말하지만 전쟁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양면적 태도는 가지는 의미가 단순합니다. 대만에게서 독립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경고, 미국에게는 개입하지 말라는 압박, 내부에게는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과시. 즉, 중국은 말로는 온화하지만 행동은 항상 강경합니다. 대만이 독립을 주장하는 순간 중국 내부 체제의 정통성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무력을 포기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C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에게 질문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시진핑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겠습니까? 트럼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미국 외교의 핵심 전략인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줍니다. 이 모호성에는 두 개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대만을 지켜주겠다라고 말하면 중국은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건가?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절대 그런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둘째, 대만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필요하면 지켜줄 수 있다는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미국을 완전히 믿지도 완전히 의심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미국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모호함 자체가 미국의 힘입니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나 있을 때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있을 때는 절대 침공하지 못하게 만들겠다입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대만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있을 때는 쉽게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국은 왜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을 준비할까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왜 중국은 평화통일이라는 부드러운 단어를 반복하면서 무력 사용 가능성도 강하게 말할까요? 이유는 바로 네 가지입니다. 첫째, 내부 단속. 대만 통일은 중국 국민에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무력 포기를 말하는 순간 중국 내부 여론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 독립 세력 압박. 대만 내 일부 정당은 대만은 독립국이다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그 말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군사적 압박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로, 미국 견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더 가까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무력 옵션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시진핑의 업적입니다. 2027년은 시진핑에게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가 사연임을 하려면 큰 업적이 필요합니다. 그 업적이 바로 통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평화와 무력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말로 중국의 행동을 제약하고 중국은 말로 미국의 개입을 경고합니다. 양쪽 말은 모두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단단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력을 쓸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전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너희는 침공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에서는 우리는 그 사이에서 버텨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문장이 지금 대만 해협의 모든 긴장을 설명합니다. 대만은 미국처럼 군사 동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거대한 영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만은 세계 반도체의 심장이고 중국의 역사적 목표이고 미국의 전략적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섬은 누구도 쉽게 얻을 수도 없고 누구도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대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버티는 것. 그리고 그 버티는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력, 중국의 압박, 일본의 경계, 세계의 시선이 하나의 거대한 줄다리기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침공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 중국의 무력 사용 포기는 못한다라는 말, 트럼프의 대만 방어 여부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 이 모든 말들은 각 나라가 서로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말이 총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손가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오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이 말의 신호가 전쟁을 막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대만이란 섬은 오늘도 그 신호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싸움은 총이 아니라 신호의 싸움이며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누구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작은 섬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전략 요충지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